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TV의 김용애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 2부에서 아리랑은 알에다가 이와 랑이라는 글자가 연결된 말이다. 알에다가 이와 랑이라는 글자가 연결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알은 박역것의 이름인 알자를 줄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지의 이름 글자에서 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달걀이나 타조알, 꽁알, 메추리알 같은 새의 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왕들이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알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역거세, 가락국의 수루왕은 모두가 알에서 태어납니다. 삼국 유사를 보면은 부여의 금화 왕이 어느 날 하백의 딸 유화를 강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화가 부여의 왕 금화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해모수와 정을 통하였다가 아버지로부터 쫓겨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화 왕이 이상하게 여겨 유화를 방에다 가두었습니다. 얼마 후 유화가 알을 낳았습니다. 빛이 알을 비추었습니다. 금화 왕이 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주어 먹어치우도록 했으나 개와 돼지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에다 버렸으나 소와 말도 밟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왕이 알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유화가 알을 천으로 싸 따뜻한 곳에다가 두었습니다. 이윽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납니다. 주몽은 시련 끝에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박역거세도 알에서 태어납니다. 고조선의 유민들이 옛날 지금의 경주 산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6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6마을에는 각각 촌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촌장들이 언덕 위에 올라 의논합니다. 위로 임금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들 제 멋대로 하고 있다.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삼고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촌장들이 멀리 남쪽 아래를 바라보니까 나정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촌장들이 다가가니까 말은 하늘로 날아갔고 자줏빛 알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촌장들이 알을 깨뜨리자 아기가 나왔습니다. 새와 짐승들이 모두 춤을 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박역거세입니다. 박역거세 탄생 설화의 골자는 나정의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박역거세 알이 나타나고 100여 년이 지나갑니다. 이때 김해 땅 구지봉에서도 알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고 6개나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김해에는 나라도 임금도 없었습니다. 9사람이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도관, 여도관, 피도관, 오도관 등등등 9명이었습니다. 이들을 구간이라고 합니다. 구간이라고 합니다. 김해 땅의 구간과 백성들이 구지봉에 모여들어 자신들에게 왕을 내려달라고 하늘에 비는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내려옵니다. 상자에는 6개 황금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몽과 혁거세, 수루왕이 모두 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의 가사에도 알이 나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고구려 신라 가야 아리랑, 여기저기서 나오는 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향가 연구가입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알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애TV는 향가의 실체를 밝혀내 민족 문화를 드러내고자 하는 종합TV입니다. 김용애TV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성세진님께서는 3번에 걸쳐 후원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영진님, 형옥님, GK창님, 슈퍼땡스 감사합니다. 구본호 임찬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경문님, 정명재님 감사드립니다.
유병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김영애 TV에 대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박혁것의 이름이 알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알지 말고도 박혁것의 이름도 알지입니다. 알이라는 말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란이라고 할 때 알안자라고 써야 할 것 같은데 널리 알려진 글자를 쓰지 않고 아주 어려운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알지라는 이름을 쓸 때 아주 어려운 한자를 쓰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무언가 뜻이 있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향가를 연구하다 보면은 한자들이 발음소리로만 기능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들이 발음소리로만 기능한 경우는 없었다. 모두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향가는 뜻글자이거나 향가의 한자는 뜻글자이거나 또는 일타쌍피 글자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해 보았더니 여기 김알지의 알은 일타쌍피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동시에 쓰인다는 바로 그 글자였던 것입니다. 알이라는 한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8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의 이름 속 알자도 이 8가지 뜻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느 뜻에 해당할까요? 해원 신윤복이라는 조선시대 화가의 그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알자의 뜻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윤복은 이 영상 미인도를 그린 화가입니다. 이 미인도로 신윤복은 초인류 화가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신윤복이 그린 다른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에 쓴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천에 쓴 여인. 이 그림에는 기와집이 그려져 있고 벽에 흙이 떨어져서 뼈대가 드러나 보입니다. 한 여인이 쓰개치마의 일종인 천에를 쓰고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갑니다. 여인의 거리에는 활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가는 신윤복은 여인들이 얼굴이나 몸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쓰개치마를 쓰고 다니던 관습은 이제 벽이 무너진 기와집골이 되었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 오른쪽 하단에 이상한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글자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신윤복의 그림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시죠. 이 한자는 전몽, 적분약 이런 한자입니다. 보시죠. 이 한자는 전몽, 적분약 이러한 한자입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이런 한자 듣거나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고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십간이라고 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지라고 합니다. 10간과 12지에서 글자 하나씩을 순서대로 이어서 60갑자라는 것을 만듭니다. 60갑자입니다. 60갑자의 첫 번째가 바로 첫 글자끼리 연결한 갑자, 두 번째 끼리는 을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갑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 을축, 이 60갑자 이전에 또 다른 60갑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60갑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옛날 갑자라고 해서 고갑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 을축, 이것은 신갑자가 되겠죠. 보십시오. 갑을 변경할 때 갑을 초기에는 알봉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자축 인묘할 때 자를
곤돈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 알봉과 곤돈을 합하면은 갑자가 되는데, 알봉과 곤돈을 합하면은 이 두 개를 알봉 곤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갑자가 알봉 곤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고갑자라고 했습니다. 고갑자가 복잡하니까 단순화한 것이 신갑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외우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고갑자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윤복의 그림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른쪽 하단에 전몽 적분양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갑자다, 이런 게 쓰이고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림을 인용한 것입니다. 고갑자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알봉곤돈이 우리말에 신갑자로 말하는 갑자가 되겠죠. 알봉곤돈에 주목해 주십시오. 알봉곤돈은 바로 시작이라는 거,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고갑자의 시작점이 되는 알봉곤돈에서 그러면 이제 뜻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봉곤돈의 뜻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알봉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알이라는 것은 뭐냐? 기운이 처음에 나왔으나 시원스럽게 통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처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동틀 때 해가 조금 나오는 것처럼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 해가 둥실 떠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이라고 합니다. 그럼 봉은 무엇이냐? 때를 잃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때를 잃지 않았다. 그러면 알과 봉을 두 개를 합한 것은 알봉이 되는데, 알봉의 의미는 무엇이냐? 기운이 아직 미약하나 때는 잃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갓 나와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때는 잃지 않고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혁것의 이름 알지에, 박알지에, 그 알자가 알봉곤돈의 알자고 같습니다. 한자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혹시 무언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계속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알봉곤돈에서 곤돈은 무엇일까요? 먼저 곤이라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곤은 곤욕스럽다, 곤혹스럽다, 이런 괴로움을 겪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뭐냐? 소생의 기틀, 소생의 틀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다하고 새로운 기틀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곤돈이라는 두 글자가 가지는 이러한 뜻을 주몽, 혁것의 수로왕의 탄생설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를 극복하고 소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몽은 알일 때 위기를 겪었죠. 돼지에게 주어버리고, 수로왕은 상자 속에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 그것이 곤욕스럽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봉곤돈을 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미약한 기운이 때맞추어 나타났다. 알봉은 미약한 기운이 때맞추어 나타났다. 여기서 미약한 기운이라는 건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기. 알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랬죠. 아기는 미약하잖아요. 미약한 게 때맞추어 나타났다. 이것이 알봉이었습니다. 곤돈은 무엇이냐? 어려움을 겪다가 소생해서 새 나라를 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봉곤돈은, 알봉곤돈의 철학이라는 건 무엇이냐? 동이 틀 때 그 조금 하나의 햇살, 한 줄기, 동이 틀 때는 한 줄기 햇살이지만 부쩍부쩍 성장해 나간다, 이걸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알봉곤돈이라는 것의 뜻은 미약한 게 비록 미약하지만 때맞추어 나타나서 부쩍부쩍 커나간다, 이걸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건국의 시조왕들이 알을 깨고 나와 나라를 열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미약하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봉에서 미약하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난생설화에서 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알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알봉이라, 알봉에서 미약하다라는 것은 악이었던 것입니다. 난생설화의 악이었던 것입니다. 미약하다는 이 알은 난생설화의 악의에 해당하였기에 둘은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난생설화와 알봉곤돈의 이 개념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난생설화는 알봉곤돈이라는 철학적인 개념을 어려우니까 알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나라를 열었다, 이러한 쉬운 이야기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생각했습니까? 누가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대반전입니다. 충격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된 내용이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락국의 수로왕이 구지봉에 나타나게 됩니다. 향가, 구지가를 사람들이 막 부르고 있는 가운데 상자 속에 든 알이라는 모습으로, 알로서 나타납니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지봉에서 상자 속 알이 나타날 때 바로 뭐가 있었지요? 바로 그 옆에서 향가가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둘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향가와 상자 속 알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난생설화의 뜻을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국 시조들이 왜 하필이면 알에서 태어나는가? 수천 년 동안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은 것처럼 아무도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자물쇠를 난생설화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 곁에 버젓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로왕의 알, 그 알 옆에 그 향가가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가 제작법, 향가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도 바로 이 사실에 같이 나란히 놓여 있다, 같이 놓여 있으니까 이것을 둘이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 멍청해진만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향가 제작법을 발견하여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향가 제작법으로 향가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향가라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천지신명에게 빌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노래였습니다. 알봉곤돈의 철학에다가 향가의 이런 개념을 대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미약한 데서 시작하지만은 끝이 창대할 나라를 열게 해달라, 이렇게 비는 의미로 풀이되었습니다. 왜냐? 향가는 비는 것이니까요. 알봉곤돈 하면 알봉곤돈 그 자체가 아니고 알봉곤돈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비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이 알봉곤돈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비는 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향가처럼. 아기들이 알에서 나와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나라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래가 가진 뜻이 이루어진다. 알봉곤돈의 가진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알봉곤돈은 또 다른 모습의 향가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로 이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박역거세가 태어난 곳을 나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정. 그런데 이 나정의 한자를 보면은요, 댕댕이 덩굴 나, 우물정, 이렇게 플러스 댕댕이 덩굴 나 플러스 우물정으로 된 글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나정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정은 우물의 이름일까요? 우물? 샘?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심결에 그렇게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향가적 의미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나정을 우물로 보는 것은 향가의 이치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정은 우물 이름이 아니라 알이 놓여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우물도 아닌데 그 장소를 나정이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나정이라는 것을 풀어보니까 나정은 알봉곤돈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알봉곤돈이 뭐라고 그랬죠? 미약하게 시작되었으나 크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정도 미약한 것에서 시작하여 나라를 연다, 이런 뜻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를 기독교 성서식으로, 기독교 바이블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끝을 창대하게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댕댕이 덩굴처럼 아주 가늘고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칡덩굴이나 등나무 덩굴처럼 쭉쭉 거대하게 뻗어나가게 해 주소서. 지금은 비록 우물물처럼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나중에는 큰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소서. 이러한 기원을 담아놓은 이름자였습니다. 우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이 놓여있던 곳, 거기에 나정이라는 곳에 알이 놓여있었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알이 놓여있던 곳을 이런 뜻을 담은 한자를 써서 나정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물로 알아오던 입장에서 본다면은 완전히 기절초풍할 소리입니다. 대반전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 경주 가서 했다가는 제가 경주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정이 우물이 아니라니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속는 셈치고 한번 믿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제 해독이 맞을 것입니다. 제 해독이 맞다는 증거 하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20여 년 전, 관계 당국에서 이 나정을 가만두지 않고 한번 발굴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막 파보았어요. 그래도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물 흔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몇천 년이 지나도 파면은 흔적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물터라는 곳을 팠는데 우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발굴했던 사람들 모두가 이제 어쩔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나? 모두가 지금도 멘붕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혹시 시청자분 중에 경주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거짓말 하나 한번 그 문화재 그쪽에다가 물어보시고, 박물관 그쪽에다가 물어보시고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 말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향가는 그곳이 우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가의 고유명사법을 고유명사법을 이용해서 판단해 본다면은 앞으로 100번 더 그곳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우물의 흔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래 그곳에는 우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맨 땅이었는데 거기다가 나정,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철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향가의 이치를 모르고 또 발굴을 하면은 괜히 돈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댕댕이 덩굴과 칡덩굴, 그리고 등나무 덩굴이라고 했죠. 이 말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댕댕이 덩굴은 아주 작고 가느다란 덩굴입니다. 그러나 칡과 등나무는 큰 덩굴입니다. 서로 두 가지가 상대적 개념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사진은 댕댕이 덩굴로 만든 바구니입니다. 댕댕이 덩굴은 칡이나 등나무 덩굴에 비교하면 아주 비록 작고 가늘지만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라에 갈문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갈문왕은 직갈자 플러스 글문자 이렇게 된 칭호입니다. 그런데 아무까지도 지금도 왕의 아주 핵심 직권인데 갈문왕이 무엇을 뜻하지? 도대체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칙하고 글 아무도 풀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정의 이름자 연구를 통해서 댕댕이 덩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댕댕이 덩굴 아주 작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칙은 뭐라고 그랬죠? 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칙의 의미를 알게 한 것입니다. 알게 할 단서가 된 것입니다. 갈무는 그럼 어떻게 부르냐? 갈무는 크다 큰 글 그러니까 즉 학문에 밝은 사람 이런 칭호일 것입니다. 또 일본 만엽집에는 등나무 등이라는 글자가 아주 자주 출현합니다. 등나무를 걔네들은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역시 등나무처럼 크게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였습니다.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였습니다. 우기를 승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 만엽집 해독의 단서 하나가 박역것의 탄생지의 이름 나정의 글자 중 댕댕이 덩굴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발견입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여기서 기쁠 기절 초풍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수로왕의 알이 나오던 날 김해 구지봉에서는 백성들이 때로 몰려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혁것의 알이 나오던 날은 어땠냐? 신라 나정에서도 누군가 춤을 추었습니다. 누가 춤을 추었냐?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삼국유사에. 자, 구지봉과 나정을 한번 두 개를 맞추어 보시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왕이 나타나요. 알이 나타나요. 그때 나타날 때 구지봉에서는 사람들이 국왕과 그 백성들이 200~300명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나정에서는 새와 짐승들이 모두 몰려다니면서 춤을 추었대요. 새와 짐승들이 무엇일까요? 구지봉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와 짐승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삼국유사나 이런 책을 보면은 건국신화 같은 걸 보면은 수시로 이상한 동물들이 마구 출현해요. 뜻모를 여러 동물들이 나타나요. 이 뜻들이 뭐냐? 드디어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나정과 구지봉을 비교하니까 동물은 사람들이었다. 백성들이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알이 있었던 나정이라는 곳에서는 어땠냐? 알봉 혼돈이 의미하는 것, 나정이 의미하는 것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이렇게 빌던 향가가 공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실체가 또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드러난 모습은 실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족의 태초에 향가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알봉 곤돈이라는 것을 빛에다가 비유해 보면은 여명의 빛 이렇게 풀이됩니다. 여명이라는 것은 동이 틀 때 아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명의 빛은 무엇이냐? 동틀 때 첫 햇살, 아침 햇살을 말합니다. 아주 연약하죠. 어쨌든 이 대목에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간은 이야기가 옆으로 벗어나는데 언젠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지만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잊어먹으면 안 될까 봐서 여기서 잠시 언급해 놓겠습니다. 고조선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조선입니다. 그런데 조선을 이성계가 만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니까 당군 조선은 그냥 고조선, 옛날 조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것을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되어 있냐? 아침조, 고울선. 그러니까 아침이 곱다. 아침 첫 햇살, 고운 햇살이 여명의 아주 고운 햇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여명의 빛을 아주 가느다라는 빛을
아침 햇살을 국호로 정했을까요? 한낮에 이글거리는 태양,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도 아무도 말릴 사람 없지 않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의문스러운 생각을 가슴속에 묵히고 있다가 어느 날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침 햇살처럼 비록 미약하지만 훗날 태양과 같은 거대한 나라로 자라게 해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뭐죠? 향가적 기원입니다. 향가적 기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원에 힘입어서 향가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원에 힘입어서 고조선은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광명 2세의 나라로 커나갔을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향가적 의미가 담겨 있는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비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향가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국호였습니다. 단군께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지으실 때 알봉콘돈, 미약하지만 크게 창대하게 되리라, 나정 역시 미약하지만 크게 창대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뜻을 담았던 것입니다. 즉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향가 문화에다가 뿌리를 단단히 박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이해 봅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고조선, 고구려, 신라, 가야의 건국신화는,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는 다른 나라의 건국신화와 비교할 때 세상 어떤 다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보시죠. 중국은 삼항오제를 자신들의 건국 시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복희는 머리는 뱀이고 몸은 사람입니다. 신농은 뭐냐? 사람의 몸에다가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괴물입니다. 괴물의 이야기가 중국인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는 친남매가 서로 관계를 맺어서 일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근친상간 이야기가 일본의 건국신화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는 알봉콘돈, 나정이 가진 뜻에서 보듯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어둠에서 시작하여 광명으로 나아가리라, 이러한 고품격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에 담긴 뜻은 여명의 빛을 의미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는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도대체 그 나라들은 친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품격이 낮습니다. 신라 최초의 국왕이 시해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향가 제작법을 도구로 해서 박역것의 시해범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는 고대 역사서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책 2권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입니다. 추적의 1차적 단서들이 역사서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두 책은 아리랑의 주인공 박역것의 사망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삼국유사는 박역것에 대해 아래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혁거세가 태어났을 때 새와 짐승들이 모두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지었습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쓰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000년 전의 이야기를 모아 역사서를 쓴다고 하셨을 때 알에서 태어났다, 새와 짐승들이 모두 춤을 추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빼버리시겠습니까? 저의 경우 기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와 짐승들이 모두 춤을 추었다, 이런 사실은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는 수로왕이 알로서 이 사진의 구지봉에 내려올 때 국왕과 백성 200~300여 명이 구지봉에서 춤을 추고 구지가라는 향가를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났을 때 그날 들판에서는 향가인 산회가가 불리워졌으며 새와 짐승들이 모두 춤을 추었다 하고 있습니다.
구지봉에서 일어난 일과 나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주 비슷합니다. 구지봉의 수백 명 백성들과 나정의 새와 짐승들, 두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입체적으로 겹쳐놓고 보면은 혀끝의 관련 기록 속의 새나 짐승들은 구지봉에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가가 혀끝새가 태어나던 그날 신라의 나정이라는 곳에서는 가야 구지봉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임금을 내려달라고 빌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새나 짐승으로 비유되어 있었습니다. 향가라는 도구로 삼국유사의 비유 표기의 비밀을 충분히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관점으로 보아서 이해할 수 없기에 기록하지 않겠다. 이러한 역사관은 매우 잘못되었으며 위험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후일 다른 사람이 나와 새로운 도구로 얼마든지 해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는 앞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기억을 후세대에게로 그대로 전달하는 소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용의 TV는 향가로서 민족 문화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종합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힘이 약한 김양의 TV에 대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례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알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혀껏의 왕이라 했습니다. 영상 빨간색 원안을 보아주십시오. 혀껏의를 향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언, 중요한 말입니다. 향언운 보언야, 향언으로 말하면은 보언이다. 이런 구절 들어보셨죠? 이것은 신라향가 원왕생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향가에는 보언이라는 특수한 문자 집단이 있다라는 영감을 받았었고 이 영감에 힘입어서 마침내 향가 해독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향언을 중국어에 대비되는 우리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았더니 향언이라는 것은 천지 신명에게 빌기 위해 사용되는 제사용 언어였습니다. 제천의식의 용어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동방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향가의 향자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혀껏의를 향언이라 했을까요? 혀껏의를 일반적인 한자로 풀면은 혁은 박다 혁, 거는 법거, 세는 세상세, 왕은 임금왕 이렇게 풀립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향언, 즉 제천의식의 말이다. 이 향언으로 풀어보면은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비는 뜻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비는 말, 제천을 하는 말, 그것이 바로 향언이기 때문입니다. 혀껏에는 하늘에 비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역사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자기 시대에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해오는 천년의 이야기를 뭉개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우리 민족의 금쪽 같은 건국 신화가 현대 과학적 시각으로 보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그러했던 위험성이 있는 책입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삼국유사라는 책을 보면은 삼국유사는 향언을 기반으로 하여 저술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향언을 밝혀내는 이론 체계가 향가 제작법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향가 제작법을 모른다고 하면 부분의 진실밖에 알 수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삼국유사는 반드시 향가적 시각으로 풀어야 하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기 4년
신라의 박역것의 유고라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혁거세의 나이 이때 73세였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격사기라는 책들은 박역것의 사망을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박역거세는 어떻게 죽었을까?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61년 봄 3월 거서관이 세상을 떠났다. 사릉에 장사 지냈는데 담암사라는 절 북쪽에 있다. 딸랑 이것뿐입니다. 단순한 팩트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육하 원칙 중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이것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못 쓴 것이 아니라 김부식은 자신의 역사관에 의해서 빼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을 추적하는 데 특별한 단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삼국유사는 충격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째 박역거세가 하늘로 올라갔다. 7일 후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왕후 역시 왕을 따라 세상을 하직하셨다. 나라 사람들이 시신을 합쳐 장사 지내라고 했다. 그러자 큰 뱀이 나타나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였다. 할 수 없이 머리와 사지를 제각각 장사 지내야 했다. 능의 이름을 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뱀사자 사릉이라고 하였다. 삼국유사 기록은 역사서로서의 위험이 과시되는 기록입니다. 삼국사기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삼국유사의 이 기록이 시해범 추적의 최초 단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혁거세 왕이 몸이 5개로 나누어졌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잡혀갔다가 며칠 후 죽임을 당한 후 버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로국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야 했을까? 사건의 전모는 무엇일까요? 박역거세 시해 사건에 국한해 보자면 삼국사기 기록은 기록이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빈약성을 다시 확인해 보시죠. 61년 봄 3월 거서관이 세상을 떠났다. 사릉에 장사 지냈는데 담암사라는 절의 북쪽에 있다. 이 기록은 사건 추적에 아무런 단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충실합니다. 비교적 충실합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시해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더 깊이 파들어갈 수 있는 최신 도구도 있습니다. 향가 제작법이 그것입니다. 향가의 고유명사법을 이용해서 박역거세 사망 기록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법이란 무엇이냐? 향가와 관련된 고유명사를 한자의 뜻으로 풀어보면 그 결과가 작품의 제작 의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혁거세 사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혁거세의 이름과 칭호들을 고유명사법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먼저 혁거세의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밝을 혁, 법, 거, 세상세, 혁거세는 이러한 뜻을 가진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뜻을 자연스럽게 이으면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러한 뜻의 이름으로 풀리게 됩니다.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혁거세의 칭호 거슬한을 풀어보겠습니다. 거슬한이라는 왕의 칭호를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법거 엄격하다 슬 군주한입니다. 그러니까 거슬한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자 한 왕으로 밝혀집니다. 계속해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름과 칭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혁거세는 거서관이라는 칭호로도 불렸습니다. 거서관을 풀어보겠습니다. 법거 깃들이다 서 군주간 이것은 법을 깃들이게 하는 왕, 즉
법을 나라에 깃들이게 하는 왕이다, 이런 뜻으로 풀립니다. 나라에 법을 깃들이게 하는 왕, 법치를 정착시킨 왕으로 풀려나갑니다. 혁것의 이름과 칭호 모두를 향문으로 풀어보면은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법을 정착시키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나라의 법을 깃들이게 해주세요. 이러한 왕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랬습니다. 혁것에는 개국 초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반발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격한 법 적용이 박혁것의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하든 엄격한 법의 집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즉위하였을 박혁것의 왕은 서기 4년 비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은 이대왕, 남해왕의 칭호 변경에서 확실해집니다. 이대왕 남해는 거서관 또는 자충이라는 칭호를 갖습니다. 법을 정착시킨다는 거서관이라는 칭호 말고도 자충이라는 이름이 추가됩니다. 남해왕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승계가 아니고 추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시해 사건 후에 누군가가 남해왕을 추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왕은 법치를 내세운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라 추대자들을 의식하는 덕치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법을 내세우다 시해당한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추대한 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충이라는 것은 자비자, 채우다, 충, 그러니까 자비로 채우다, 자비로 충만하게 하다. 자충이란 자비가 충만한 왕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용서하고 품는 왕입니다. 신라의 건국왕 혁것에는 법치로 통치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들 남의 자충은 법보다 자비를 내세워 통치하였을 것입니다. 향가의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니 혁것의 법치와 남의 자비가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혁것의 사망과 관련해 삼국사기 기록은 매우 부실합니다. 삼국사기에는 뱀이라는 것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데 삼국유사에는 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흩어진 시신을 합하여 매장하려 했다. 그러자 큰 뱀이 나타나 쫓아다니며 방해하였다. 할 수 없어서 머리와 사지를 제각각 장사 지내야 했다. 이렇게 뱀에 대해서 써놓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국유사의 상세한 기록으로도 안 됩니다. 향가를 알아야만이 이 기록을 온전히 해독 가능합니다. 이 기록을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뱀은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해주는 영물입니다. 경주 쪽샘지구 44호분 발굴 작업에서 발굴된 토기에 커다란 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신라 소지왕 당시 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속에 사슴이 공주입니다. 붉은색 원 아닙니다. 공주가 뱃사공에 젖는 배를 타고 저승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행렬도를 보아주십시오. 큰 뱀이 공주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뱀은 망자의 저승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쪽샘지구 행렬도는 신라 때 뱀이라는 것은 영혼의 저승길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뱀이 박혁것의 시신을 지켜주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토로 장식된 항아리입니다. 여기에도 뱀이 나옵니다. 국보 제195호에 했습니다. 항아리에는 죽은 자의 영혼의 저승길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두꺼비입니다. 동양 문화에서 두꺼비는 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달은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승길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은 지면은 안 됩니다. 주인을 지키는 영물이었던 뱀이 달이 지면 안 되니까 두꺼비의 뒷다리를 꽉 물고 있습니다. 뱀은 저승 가는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비 뒷다리를 물고 있습니다. 즉 달이 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 향가 도솔가에도 뱀이 나옵니다. 760년 서기 760년 4월 1일 해가 둘이 나타나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해는 그 당시 왕조 교체 조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불온한 기운이 곧 터질 듯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월명사라는 스님을 불러 해성의 궤변을 퇴치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월명사가 도솔가라는 향가를 짓습니다. 도솔가 한 구절에 뱀이 나옵니다. 한자는 파보 백호은 화라 이렇게 읽힙니다. 해독하면은 파란 보배와 같이 빛나오는 꽃이여라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서 파가 뱀파입니다. 뱀이 해성을 공격해서 거꾸로 때리는 연기를 하라 이러한 보언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뱀이 공격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물과 향가로 삼국유사 기록에 나오는 뱀은 혁거세를 보호하면서 적을 공격하는 영물이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뱀은 그러기에 혁거세 시신을 합하여 매장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하기는커녕 반대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매장을 하려 하니까 뱀이 쫓아다니면서 매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뱀은 사람들 중 누군가를 범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혁거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시해범들이 장례를 치르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뱀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뱀이 시신을 매장하는 자가 바로 시해 사건의 범인이었다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뱀 관련 기록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향가가 없다면 이 구절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향가는 삼국유사 해독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 연구자 분들께 향가 제작법에 주목해 주십사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비교적 충실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도 향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깊이 있는 해독이 가능합니다. 시신 매장의 현장에 나타난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향가 제작법을 이용해서 박혁거세 시해 사건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5부에서는 혁거세 시해 사건이 어떻게 수습되어 갔는지 그리고 아리랑을 누가 만들었는지 집중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본 영상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적은 계속됩니다.